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폐지하는 대신 현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자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이는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에 유행의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 대부분의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였다며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이 내일 재개됩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600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월 1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해서 본격적인 정부 인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첫 공개 행보로는 재래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 당선인의 첫 출근을 앞두고 통제선이 도로를 둘러쌌고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마중 나온 비서진과 인사하며 집무실로 향한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들과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1시간가량 차담을 이어가며 인수위 운영 방향을 논의했는데 차기 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통합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공개 행보로는 당내 경선 중이던 지난해 11월 방문했던 서울 남대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정부의 의무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취임 이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어떤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이렇게 국가에서 그건 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이 잘 돼야 서울 경제도 살지 않겠느냐며 민생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이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뚝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의동에 자리를 잡고 정부 인수 준비에 본격 착수한 윤석열 당선인은 삶의 현장을 찾는 이른바 민생 투어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틀어주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감찰 기능은 특별감찰관으로 대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애초에 설립 취지는 청와대 내부 단속이었는데 어느새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본연의 기능을 벗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반대 그 세력을 이걸로써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내부 인사들의 비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반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5년 동안은 공석이었습니다. 당장 인수위원회부터 내부 검증은 강화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인수위 자체 검증팀이 인수위원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선인은 늘 일관돼 왔죠. 이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뜻 말이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해 검증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수위원들에 대한 공식 발표는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대선 이후 첫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 회동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정권 인수 인계 방안은 물론 코로나19 대응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민 통합 방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고 국무총리 설에는 한눈 팔 여유가 없다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쟁자에서 인수위원회 수장으로 공개석상에 선 안철수 위원장. 그 첫 일성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과 소통, 책임을 인수위 운영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을 둘러싼 초대 국무총리 가능성에 대해선 한눈 팔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열린 태도를 강조하며 당장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특히 여가부 폐지와 같이 윤 당선인과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공약에 대해선 모든 공약이 국가 정책이 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공약과 국정 과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습니다.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정책,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역시 당장 실현 여부 등을 밝히기엔 이르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다만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게 될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방역을 비롯한 의료 관련 분과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보상 분과로 나눠 전문가와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최대한 이번 주까지 남은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무리 짓고 조속히 국정 청사진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 인수위에는 서울시 공무원도 파견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부동산 담당 인사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당선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의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원하는 그런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이 현장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윤 당선인은 현장을 둘러본 뒤 주택 시장에 상당한 물량의 공급 시그널을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석 달 뒤 윤 당선인은 오 시장에게 전화해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서울시의 파견 규모나 파견자는 검토 중인데 주택 분야를 담당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여기에 과장급 한두 명을 더해 총 서너 명 정도가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분야를 콕 집어 인수위 파견을 요청한 윤 당선인. 수도권 집값 안정 없이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없는 만큼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임기 초부터 집값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를 가동했지만 윤호중 체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대장동 특검안에 국민의힘이 가짜 특검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여소야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윤호중, 박지원 투톱 체제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지금이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쇄신 기회라며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책임론을 들며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체제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잡음 속에 윤 비대위원장은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쇄신하겠다며 대장동 특검안 처리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주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가짜 특검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따로 발의한 상태로 상설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 방법부터 내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 여소야대 정국의 첫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민걸 회계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1공단 분리개발에 대한 현안 보고서를 결재한 경위에 대해서 정 변호사가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 준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직접 만나서 결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이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또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지난 2014년 11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해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 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들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모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30만 명 넘게 나오고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쯤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거리 두기 완화를 본격 검토합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3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158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연일 200명 이상 발생하며 누적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병상도 빠르게 차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에 육박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주간 사망자 수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급증 추세입니다.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도 높아지며 당분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망자의 숫자는 정점 후 한 2, 3주 정도까지는 계속 증가할 거라 지금 상태면 아마 하루에 사망하는 분들의 숫자가 300에서 500명 사이 정도까지, 그다음에 심각할 경우에는 거의 500명 이상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에 달해 최대 2,150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신규 환자는 16일에 32만 명 이상 발생하고 23일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30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하게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지만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우 이미 역량을 크게 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꾸준히 낮아져 정점이 얼마 안 남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본격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달 초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다음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같은 시간보다 2만 3천 명가량 더 많은 32만 4,9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는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반응도 확진자로 판정되는 첫날이었던 만큼 통계에 잡힌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 체계가 달라진 건 유증상자가 PCR 검사 결과를 받고 격리 치료까지 하루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고 확진자 폭증으로 한계에 다다른 PCR 검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되는데 시행 첫날인 어제 동네 병의원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곳곳에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고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5세에서 11세 접종은 유효 성분 용량이 기존의 백신의 3분의 1 수준인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되며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8주입니다. 면역 저하자와 당뇨, 비만,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에겐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그 밖에 일반 소아의 경우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네,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이 바뀝니다. 정부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급하는데 정액 지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7일 격리했을 경우 지원액은 1인 기준 24만 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도 조정됩니다. 7만 3천 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이 4만 5천 원으로 줄어들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만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내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19일째인 현지 시각 14일 아침에도 전략적 요충지를 향한 무차별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어 열린 러시아와의 4차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러시아와의 4차 회담이 예정된 현지 시각 14일 아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부의 한 구층 아파트가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건물벽이 무너지고 검게 그을렸고 일부 층에선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으로 좀처럼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주요 도시를 포위한 채 무차별 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선 러시아의 포격으로 지금까지 2,5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끊겼고 식량과 약품이 바닥나 종교단체가 구호품을 전달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러시아와의 4차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대피와 인도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중립국화 등 다른 의제에 앞서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ші пропозиції на столі, вони дуже жорсткі, вони стосуються перш за все відводу військ,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і таке інше. Ми принципово не поступимось ні в яких позиціях.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표단이 전쟁 종식을 위해 매일 화상으로 러시아 측과 대화하고 있다며 자신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성사가 대표단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회담이 회담 시작 2시간 만에 일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현지 시간 14일 트위터를 통해서 세부 그룹별 추가 작업과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서 내일까지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의 중단과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동맹 미가입 명문화, 돈바스 지역에 칠러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또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요구가 사실상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가입 등 일부 사안에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다소 좁혀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처음으로 민간인의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우폴시 의회는 현지 시각 14일 개인 차량 160대가량이 마리우폴을 떠나 베르스크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 시장 보좌관도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민간인의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14일째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으며 마리우폴의 식수와 난방, 전기 공급은 이미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DPA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 강화와 관련해서 핵무기 사용도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선 러시아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핵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수준의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14일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 지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유럽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유럽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는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방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양제지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현지 시간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 정치국원과 만나 일련의 미중 관계 이슈를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이고 매우 분명히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의 첫 고비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달러 국채이자 만기일인데 이 러시아는 갚을 의지도 당장 돈을 마련할 길도 없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돈줄은 말라붙었습니다. 첫 고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이 될 전망입니다. 국채이자 1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의 만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다음 달 초엔 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외화자금 상당액이 동결됐고 국제 결제도 차단돼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우려는 커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장기 신용 등급을 디폴트 직전 단계인 C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다만 디폴트가 일어나더라도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지난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돈은 있는데 제재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부채도 GDP의 10% 후반대로 어느 정도 제어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이나 외환보유고도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처럼 시장이 급락하는 98년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원유와 밀, 니켈 등 원자재 수출국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의 약세 그리고 추가적인 금융시장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가격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가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도 방향성을 잃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서방의 테러 제재를 이행하는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당 사무총장은 서방 제재를 이행하는 기업들과 그 지도부에 형사 책임 등의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러시아에서 외국 제재를 따르는 건 배신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테러 제재 와중에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서방 기업체들을
외부 경영진에 맡기고 필요할 경우 국유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를 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현지 시각 14일 윤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관한 우려를 전했고 존슨 총리도 영국은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경 입장을 계속 촉구할 거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존슨 총리가 윤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집권 기간 양국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대하며 양국 간 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하면서 러시아의 폭격은 영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가치의 위협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축하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는 시공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었던 인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시공사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조사 2달여 만에 나온 사고 원인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먼저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설치 등을 위해 설계한 PIT층에서 시작됐습니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PIT층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임의로 설치하면서 늘어난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된 겁니다. 또 최소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가 조기에 철거돼 연속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 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도 문제였습니다. 붕괴 아파트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기준 강도의 85%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 물을 섞어서 강도가 더 약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감리단의 공사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구조 설계 변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 평가도 형식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시공과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위원회 결과를 검토해 제재 방안을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부실 시공 업체는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낸 붕괴 사고까지 합쳐 길게는 1년 8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금형 보수 작업 중에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본사와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현대제철 예산공장과 관련한 여러 겹의 도급 관계를 확인하고 현대제철에도 지배와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현대제철 대표와 1차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현대제철 예산공장 안전 총괄 책임자와 순진 노동자를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다 전복돼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어선이 정원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64살 선장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선착장 앞바다에서 정원 5명인 4.9톤짜리 어선에 모두 6명을 태운 채로 조업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원 초과 상태로 조업한 기간과 이유, 어업구역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전성 논란으로 사용 금지 절차가 진행 중인 모다모다 샴푸가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점에 입점을 확정했습니다. 모다모다는 미국 전역에 매장 1,900여 개를 보유한 유통체인 타겟을 비롯해서 5개 대형 유통업체에 모다모다의 기능성 샴푸가 입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모다모다 샴푸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 샴푸에 위험 성분이 있다면서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완연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포근함이 감돌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는 13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충북과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도, 대전 4.3도, 광주는 3.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7도, 대구 20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역 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폐지하는 대신 현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에 유행의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양재채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에게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원도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폴란드 등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이동 집무실에서 가진 인수위 차담회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세평 검증을 위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였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같이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관련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부총리가 국민통합위원장과 지역균형특별위원장으로 인수위에 합류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기획조정본과 인선도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부총리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새시대 준비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낸 핵심 인물들입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지난 1월 선대위 해체와 함께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물밑에서 계속 당선인을 도와왔는데 현재상으론 인수위원회 산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국정청사진을 그릴 세 개의 축이라는 게 당선인 측 설명입니다. 김한길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갈등과 분열의 늪을 벗어나 통합의 길을 내기 위해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라인업도 공개됐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간사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위원을 맡아 전체 인수위 분과별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국정 비전과 철학, 국정과제 등은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 조정이나 관장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는 추경호 의원께서,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의원께서, 나머지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 명단도 대부분 정리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선인 비서실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차례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속도감 있는 인선을 당부하고 인수위가 가동되는 대로 1일 단위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중에서 당선인이 선택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자신이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 지금은 한눈 팔 여유가 전혀 없고 맡은 일에 집중할 생각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의에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중요한 밑그림을 그려야 하다 보니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수위 운영 원칙은 겸손과 소통, 책임이라면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에는 기득권 정치와 불통만 남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성폭력과 성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는 쇄신 방안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두고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거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면서 문 대통령의 결자 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일갈하자 유 전 이사장은 도척의 개가 공자를 보고 짖는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변인을 지낸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친윤 스피커 진중권 씨가 선거 끝나자마자 또 훈수를 두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이 도척의 개가 짖는 것은 공자의 잘못도 개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척의 개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악명 높은 도둑이었던 도척의 개가 주인을 따르던 모습에서 유래된 말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굴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살려면 비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부터 복원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김어준, 유시민, 몇몇 얼빠진 중소 인플루언서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치권이 대선 전국을 관통했던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하고 있지만 임명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네, 수사 범위나 시점 등 이면에 깔린 셈법까지 고려하면 여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두고 표면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 추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이 민주당에만 유리하다고 해석합니다. 상설특검법상 후보추천위원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권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 1차 후보 추천 권한을 모두 대한변협에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역시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 법조계 로비 의혹이 명시돼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따로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사실상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엔 이름부터 이재명 전 후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후보가 시장일 때 성남시의 특혜 제공과 직권남용, 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두 검찰이 5달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사안이지만 서로 상대 진영만 겨누고 있어 합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이달 안에 특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새 대통령 취임과 맞물린 수사 시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수사팀 구성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당선인 취임 전에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임 중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특권을 고려하면 특검 임명 방식이나 수사 대상과 관계없이 윤 당선인을 겨냥한 수사는 제대로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 민주당엔 특검 도입이 자충수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검찰은 특검 도입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2만 4,9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30만 1,544명보다는 2만 3천여 명이 많고 1주 전보다 1.7배, 2주 전보다는 2.4배 많은 수준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3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진이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하는 체계가 한 달 동안 시행됩니다. 이렇게 진단 체계가 바뀌면서 동네 병의원은 이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검사소 앞으로 길게 이어진 행렬.
모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줄을 방불케 합니다. 왼쪽 방 가서 검사 받으세요. 병원마다 한두 시간 대기는 기본이고 키트가 소진돼 검사가 일찌감치 마감된 곳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7,500여 개 호흡기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바로 격리와 치료가 시행됩니다. 검사에서 양성 떴어요. 이따 댁으로 가 계시면은 저희 문자 갈 거거든요. 그거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유증상자들이 PCR 검사 결과를 받고 격리 치료까지 하루 이상 지연되는 걸 막고 확진자 폭증으로 한계에 다다른 PCR 검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환자 관리 지연을 방지해서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와 신속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처방받을 수 있어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하루 확진자가 32만 명 이상 발생하고 23일 전후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고 유행 규모도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유행은 23일 전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위중증 환자는 23일 1,800명 이상으로 증가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1,650명에서 2,121명까지 늘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5살부터 11살 어린이도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본 접종을 진행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의 3차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도 오는 3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소아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인데 접종 때 감염 예방 효과는 90%에 달합니다. 해당 연령대 어린이는 307만 명으로 이 가운데 당뇨나 비만, 만성 심장질환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5에서 11세는 현재까지 약 70만여 명이 확진되었고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70% 그리고 사망자의 50%는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접종은 기존 백신 유효 성분의 3분의 1만 들어간 파이자의 소아용 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진행되는데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1, 2차 접종 간격은 8주로 의학적 사유 등이 있다면 기존처럼 3주 간격도 가능합니다.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는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 접종을 완료할 것을 공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앞서 파이자 백신으로 기본 접종이 진행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기초 접종을 마친 뒤 90일이 지난 청소년이 대상으로 역시 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의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다만 기본 접종 완료 뒤 감염 이력이 있다면 성인처럼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12세에서 17세 확진자 증가 규모는 성인과 유사하나 일평균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869.5명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편 mRNA 백신인 파이자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이 기존 3, 4주에서 8주로 조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간격을 늘릴 때 백신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4차 협상이 일시 중단돼 내일 다시 열립니다. 2주째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에서 다행히 첫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의 민간인 사망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협상이 2시간 만에 중단돼 내일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세부 그룹별 추가 작업을 위해 협상을 일시 중단하고 내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앞서 3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 철군을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루간스크, 도네츠크 두 공화국의 독립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Тому потрібно триматись, потрібно боротись, щоб перемогти, щоб пройти до заслуженого українцями миру, чесного миру, з гарантіями. 이번 협상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가입 등 일부 사안에서 입장차가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고 러시아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636명이라고 밝혔지만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포위된 마리우폴에서 첫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졌지만 마리우폴시는 지금까지 2,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More than 2,400 civilians have died in Mariupol. 러시아는 협상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남부 메리토폴과 헤르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으로 폴란드 등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안보 담당자가 회동했는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원도 큰 우려가 될 거란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내에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인 오는 24일이란 시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 지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입니다. 이어 유럽의 다른 지역 방문도 검토되고 있는데 전장과 붙어있는 폴란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방어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성사될 경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유럽 방문입니다. But there's not been any final decision about a trip, so I don't have anything to preview about what that would look like if he were to take a trip. 이런 가운데 설리번 안보 보좌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 국원과 만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를 어떤 형태든 지원하는 것은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ether that's material support, whether that's economic support, whether that's financial support to Russia. Any such support from anywhere in the world would be of great concern to us.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관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들도 명확했으며 두 나라 대북 대표가 북한이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할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사이 3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등의 가격이 올라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전보다 29.4%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수입 물가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협상에서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오늘로 발효 10년을 맞았습니다. 네,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10년 내리 유지 중이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미 FTA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협상 의지를 밝히고 1년여 뒤 전격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일었고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이후 8번째로 열린 수입 반대 집회.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상황은 어떨까? FTA 발효 첫 해인 2012년 1,018억 달러였던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1,691억 달러로 66%쯤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 무역 규모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한미 교역이 FTA를 계기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 달러에서 959억 달러로 61% 늘었고 수입은 433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10년 내내 흑자로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FTA 체결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난 10년 사이 농축산물 수입액은 34%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발효전 대비 95%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손해만 본 것인가? FTA 발효 대미 투자 누적액은 1,130억 달러로 발효전 대비 약 4배나 증가해서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공공히 해왔고 이러한 경제 교류와 협력은 동맹 관계를 외교안보 측면에서 경제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당장 직면한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경제 동맹 등의 한국의 합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facing today, such as supply chain resilience, worker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xcess capacity. Our agenda today has a strong focus on this new kind of dialogue. 한미 FTA 공식 명칭은 코리아와 USA의 첫 음절을 조합한 코러스, 우여곡절 끝에 조화를 연상시키는 코러스로 사용 중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한미 FTA의 우여곡절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를 뽑는 과정에서 군 병원마다 신체 검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해 합격과 불합격이 갈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육군은 뒤늦게 검사 규정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지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보는 Y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육군 항공준사관 채용에 지원한 김진호 씨. 필기에는 합격했지만 최근 신체 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피로가 쌓이는 등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가까운 곳을 보면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려 초점이 흐려지는 근거리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민간 조종사 대상 신체 검사에선 원거리 사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인증카드까지 받았는데 군에선 다른 검사를 거쳐 떨어진 겁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화이트 카드라는 거를 저는 발급도 받았었고 신체 검사 표에도 따로 적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맞는 걸까 하고 되게 조금 의아하고 벙쪄 있어가지고. 김 씨는 군과 민간 조종사의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해 육군본부에 문의했다가 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는 국군 병원마다 검사 항목이 달랐던 겁니다. 김 씨는 신체 검사가 가능한 국군병원 3곳 가운데 주거지 기준으로 양주병원에 배정돼 검사받았고 원거리뿐 아니라 근거리 사위까지 검사했습니다. 반면 대전병원에서는 민간 기준과 똑같이 원거리 사위만 우선 검사하고 근거리는 필수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양주가 아닌 대전에서 검사했다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면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병원마다 합격이 될 수 있고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육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표를 보면 사위에 대한 합격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국토부가 정해놓은 민간조종사 지침과 달리 근거리, 원거리 등 검사 방법은 빠져 있습니다.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의료진의 판단 차이로 지원자 당락이 갈린 겁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육군본부는 뒤늦게 원근거리 2기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병원마다 기준이 다른 건 추후 채용 과정에서 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조종사 합격 여부가 갈린 만큼 허술한 채용 관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에선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비아냥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찬입니다. 경찰이 스포츠 중계권 판매와 방송국 운영사인 A클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A클라는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해외 중계권 판매 대행사이자 스포티비 등 TV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경찰은 A클라 대표가 회사 자금 약 10억 원을 횡령하고 KBO 사무국 관계자의 친인척에게 월급 명목으로 3, 4년 동안 2억 원을 건넨 배경에 로비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고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하청업체와 감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건물 고층부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 발생 2달여 만에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 등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모두 5명입니다. 책임자인 현장 소장과 품질 담당 직원을 비롯해 전부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직원들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함께 현장 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붕괴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맨 꼭대기인 피트층 하부 가설지지대 조기 철거와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이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현대산업개발 측에 과실과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사살할 때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시청면 안 하고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확인하고 보다 진행시켜야 되고 또 당연히 그걸 다시 끼우고 보관해야 되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 등 총 19명. 경찰은 조만간 하청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 처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경남 남해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뒤집히면서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그물을 끌어올리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선 바닥이 하늘로 향한 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경 구조대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배로 접근합니다. 하청 구조정 이쪽으로 와주세요. 선착장에서 불과 600m 떨어진 바다에서 4.9톤짜리 어선이 뒤집힌 건 오전 10시 반쯤. 어선에는 모두 6명이 타고 있었고 3명은 주변에 있던 어선이 구조했습니다. 선내에 남아있던 나머지 3명은 출동한 해경이 신고 45분 만에 모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3명은 50에서 70대 여성입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바지락 채취선으로 그물을 올리다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원인은 바지락 그물 올리는 작업 중에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전복된 걸로 확인되고 정확한 것은 그 선장 상대 조사를 해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의 파도는 0.5m 높이로 날씨가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목숨을 구한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뒤집힌 어선을 예인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3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대전은 4도, 대구는 6.1도, 울산은 6.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대전은 17도, 대구는 20도, 광주는 2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서울통일동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인선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님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들의 아주 쾌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 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차담회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세평 검증을 위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였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면을 피력한 거라면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화두 가운데 하나로 반영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대선 이후 첫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일 회동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정권 인수 인계 방안은 물론 코로나19 대응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국민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청와대를 방문한 지 21개월 만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과 포용의 길로 나아갈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성폭력과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성비위와 성폭력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쇄신과 변화에 발맞춰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다며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이 활약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20대의 표심이 유독 큰 주목을 받았지만 40대의 투표 불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20대를 보내면서 뚜렷한 진보 색채를 보여온 이들이 이번엔 어떤 이유로 선거를 외면하게 된 걸까요? 김대겸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소년기, 기성세대의 반기를 든 서태지의 음악을 들으며 10대 학창시절을 보낸 7080 중반세대. 20대 초중반이던 지난 2002년엔 노란 물결로 뒤덮인 참여정부의 탄생을 지켜봤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집회를 이끌며 대표적인 진보세대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40대 유권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뚜렷한 민주당 지지세를 보여주며 이른바 진보세대임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보다 4.5%포인트 떨어진 70.4%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이들은 더 늘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40대가 된 X세대도 이제는 희끗희끗해진 머리에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단 어엿한 중년세대가 됐습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과 함께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빠듯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천정부지로 올라선 부동산 가격은 버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들의 세대는 위로는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밑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집 문제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 쉽게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도 하고 청약이 당첨이 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당장 제가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정권 유지에 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진보 성향이 강한 세대 특성상 정권 심판도 쉽지 않다 보니 아예 투표 포기로 이어졌을 거란 분석입니다. 40대는 민주화 운동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노무현이라든지 이런 경험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신감도 더 크게 느꼈던. 경제발전 이데올로기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해온 세대인 만큼 조국 사태와 성추문 사건 등 줄줄이 터진 악재에 대해 실망감도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약간 진보 성향이었었는데 진보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도덕성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 저는. 받고 지금 MZ 세대들이 저희 밑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유입이 돼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봤어요. 그동안 대통령들을 한 5번 정도 뽑았는데 그거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구나라는 거에 대한 염증이 있었고 결국 40대 투표율의 변화는 현 정부와 586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대에 대한 좌절과 실망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공정, 정의, 그리고 기획운동 이런 걸 굉장히 기대했는데 훨씬 좀 많이 정반대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 저항, 좌절이 이제 40대의 그런 표심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봐야죠. 역대급 비호감 선거에 선택이 아닌 포기를 결정한 40대 표심. 선거의 승자와 패자 모두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가 확산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소통과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2만 4,9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30만 1,544명보다는 2만 3천여 명 많고 1주 전보다 1.7배, 2주 전보다는 2.4배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33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방역당국이 오늘 16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2만 명 이상 발생하고 23일 전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지난 9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오늘 16일 하루 평균 32만 명 이상이 확진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고 유행 규모도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평화회담이 회담 시작 2시간 만에 일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단 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현지 시간 14일 트위터를 통해서 세부 그룹별 추가 작업과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서 내일까지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적대 행위의 중단과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동맹 미가임 명문화, 돈바스 지역에 칠러 반군이 설립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또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시작된 지 보름도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교민 대피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세 아들을 데리고 대피한 우크라이나 교민을 YTN 취재진이 만났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원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서쪽 도시 르비우에 거주하던 김정화 씨는 우크라이나 국적 남편과 세 아들을 데리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르비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의 참화가 미치지 않았지만 어린 아들들이 걱정돼 미리 대피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고 앞으로도 조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김 씨 가족은 최근 YTN이 보도한 정재근 씨 가족과 같은 길을 따라 폴란드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도로비초크 검문소입니다. 근처 코르초바나 메디카 검문소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피난민들이 혼잡을 피해 이곳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악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인 남편을 만나 지난 2004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르비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으로 일하고 있고 예전에는 한국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이제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부수석으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우크라이나 국적 40대 남성이라 원칙적으로는 징집 대상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예외가 되는 조건에 따라 함께 대피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남편의 친구가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이동한 뒤 자선 공연 등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제 12살이 된 큰아들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조부모님을 얼른 만날 수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한攻勢를 강화하면서 르비우 등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대피 행렬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폴란드 도로비초크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수주 내에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간 14일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서 유럽 지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유럽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현지 시간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 정치국원과 만나 일련의 미중 관계 이슈를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이고 매우 분명히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에 이르면 이번 주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고,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서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쏘아 올린 발사체를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던 북한. 하지만 한미 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용 발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해 조만간 추가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앞선 두 차례 화성 17형을 쏘아 올렸던 평양 순안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관련한 징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공, 안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기후라든지 이런 것도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 내에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군 관계자는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가 서해와 수도권 일대 상공에서 대북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례적으로 정보 분석 내용까지 공개하며 북한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정부는 북한을 향해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호응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 당국이 지난달 발사체를 ICBM으로 규정한 만큼 북한이 다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경우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3월 15일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첫 차담회를 했죠.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소식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인수위에 주문한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세 가지 신문 일면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먼저 한국일보는 민정수석실 폐지, 첫날 청와대 개혁 드라이브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강화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중앙일보는 윤 당선인 왕수석 없앤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탈피 첫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은 민정수석 없애고 특별감찰관은 부활이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여기에 권성동 의원의 인터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부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공석으로 뒀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왜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임명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민정수석은 이제 활동 자체가 은밀하긴 한데 수석들은 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된 기사일 것 같은데 역대 민정수석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라지고 또 다시 부활했던 그런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1968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신설됐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검찰이나 국정원 등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력기구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일보 기사 제목처럼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권력에는 늘 부패가 함께 자랐기 때문에 민정수석 자리를 두고는 독이 든 성배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이 기사에 써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서 기소한 바 있는데 기사에서는 이런 폐해를 직접 보고 또 그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정수석실 폐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역대 연혁을 보면요. 민정수석이 폐지되면 그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자리가 생기곤 했는데 한 교수 인터뷰를 보니까 이름만 바꾼 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기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도 민정수석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요. 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면 이제 그 기능을 어딘가에서 해야 될 텐데 특별감찰관을 일단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는 지금 경찰이 맡는 거가 검토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법무부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다른 별도 신설 기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의 FBI식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미국의 경우는 FBI가 공직자 윤리국 그리고 국세청 등과 함께 2~3개월 동안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음주운전, 가족 배경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심지어는 이성관계까지 샅샅이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경찰에 맡기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미국 FBI식 제도가 청와대의 자의적인 판단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화 추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수위 관련 인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주목되는 인사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눈에 띄었는데 최종학 교수입니다. 경선이나 대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누구지? 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요.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우선 최 교수의 선임은 전문성과 실력을 공헌한 인사 원칙에 대한 의지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과거 윤 당선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최 교수가 공개 비판한 적이 있는데도 이 인수위에 합류시켰다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가요. 안철수 위원장이 설립한 동그라미 재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 체면을 살려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국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양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됐는데 동네 병원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뭔가 바뀌면 그 첫날에는 혼란이 이어지곤 하는데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와 또 사진 함께 보실 텐데요. 우선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동네 병의원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요. 대기 번호가 무려 91번까지 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대기할 만한 장소가 또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그렇게 기다려서 검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검사 키트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기다려서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는데 해당 병원에 확진 등록 전산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견서를 받고 또다시 PCR 검사를 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뭐 얼마나 많은지까지는 집계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이번 변화로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가 마련돼야겠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뭐 나올 수 있는 혼란은 다 나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현장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요. 다음에 코로나19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린이 접종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됐죠. 이거 기사는 지금 궁금한 점을 좀 정리한 기사인 것 같네요. Q&A식으로 기사를 풀어서 썼는데 우선 중앙일보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24일부터 예약을 하고 31일부터 접종할 수 있죠. 방역당국은 특히나 고위험군 어린이에게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 어린이가 어떤 대상이냐? 당뇨라던가 비만, 만성질환,
면역 저하 등을 갖고 있는 어린이를 일컫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를 한번 알았더라도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닌 일반 소아는 감염 이력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함께 써 있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2차에 걸쳐서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1차 접종 후에 8주가 지나면 2차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아래쪽, 일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해서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 방법 그리고 지지 방법을 바꾼 점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감리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런 내용과 함께 최고 수위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라고 썼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이나 건설업 등록 말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사고의 책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이와 함께 가중으로 최장 1년 8개월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등록 말소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의미라고 썼습니다. 이번 조사로 인재임이 다소 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하청업체와 현대산업개발, 현재로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월 중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나 신병 처리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면허를 재발급할 때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 보면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면허를 다시 발급을 받을 때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음주운전 전력자가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 위한 과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기존 음주운전 1회 때는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했고 2회 때는 8시간, 3회 때는 10시간 필요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12시간, 16시간, 그리고 48시간까지 대폭 강화됩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다소 달라지는데 기존에는 그저 강의를 듣거나 시청각 자료를 보기만 하는 거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상담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심리검사 같은 것들이 새로 도입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 이상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알코올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호흡 측정기를 부착해서 시동 잠금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관련 법 개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과연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교육이 강화되는 거를 신경 쓰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안 하면 되겠죠. 당연하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삼척 산불은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330여 벽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농민인데 농사 걱정에 임시주택이라도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산불이 꺼졌다는 소식에 마을을 찾았지만 참혹한 현장을 보니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차피 빨리 없어지 버리면 덜 보기 싫은데 지금 현재 이래 있으니까 언제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빨리 걷어내가고. 임시주택이라도 지어지면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오고 싶지만 임시주택도 조립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마을 논밭에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지낼 임시주택을 세울 곳입니다. 울진군 북면 소곡 1리는 화마에 타거나 무너진 집이 30곳이 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이곳은 아직 임시주택이 설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주택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가 진입하기에 턱없이 좁은 마을길이 문제입니다. 차에다 싣고 오기 들어가기가 소로가 돼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로 9m 싣고 차가 서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농기구도 종자도 모두 불에 타 올해 농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하지만 내 집과 땅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심정에 애가 탑니다.
일단 농사철이 되어서 농민들이 빨리 집 가까이에서 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임시주택을 우선 배정할 예정인데 고대하는 임시주택은 빨라야 열흘 뒤에나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2경기에 손흥민과 황의조, 김민재 등 최정예 25명을 선발했습니다. 월드컵 티켓은 이미 확정했지만 안방에서 난적 이란을 잡고 조 1위에 오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벤투호는 지난 설날 원정에서 시리아를 2대0으로 잡으며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브라질과 독일, 이탈리아 등에 이어 전 세계 6번째 대기록. 늘 마음 졸였던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8경기 무패로 이렇다 할 위기도 없이 일찌감치 카타르행을 예약한 겁니다. 남은 2경기 모두 져도 월드컵 무대를 밟지만 벤투 감독은 최정예를 선발했습니다. 부상으로 최종 예선 7, 8차전에 빠졌던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공수 핵심 황의조와 김민재, 붙박이 이재성과 권창훈을 불렀습니다. 주전 풀백 이용과 홍철이 줄부상을 당한 수비진엔 새 얼굴 박민규에 윤종규와 이재익을 발탁해 내부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벤투 감독은 2연승으로 조 1위에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best possible way is get the 6 points and finalize this in the first place. 무엇보다 지난 2011년 아시안컵 이후 11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난적 이란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 피파 랭킹 21위로 우리보다 8계단 높은 아시아 최강 이란을 잡는다면 다음 달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3번 포트에 들어 카타르에서 비교적 약한 팀과 상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The opponent is strong. I have no doubt about their quality. We try to reach the victory. 이란 서력전으로 조 1위에 올라 카타르 꽃길까지 기대하는 벤투호는 오는 21일 파주에 소집돼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찰이 스포츠 중계권 판매와 방송국 운영사인 에이클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 상암동에 있는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에이클라는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해외 중계권 판매 대행사이자 스포티비 등 TV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경찰은 에이클라 대표가 회사 자금 약 10억 원을 횡령하고 KBO 사무국 관계자의 친인척에게 월급 명목으로 3, 4년간 2억 원을 건넨 배경에 로비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이클라 측은 횡령과 로비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시 반쯤 경북 영덕군 축사낭 앞바다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 신고가 이뤄진 곳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수심 23m 부근으로 조류가 비교적 센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낮 1시쯤 축사낭 인근 바다에서 일행 10명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홀로 실종됐습니다.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다 전복돼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어선이 정원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64살 선장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성착장 앞바다에서 정원 5명인 4.9톤짜리 어선에 모두 6명을 태운 채로 조업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원 초과 상태로 조업한 기간과 이유, 어업구역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아 제법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13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충북과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 대전 4도, 광주는 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7도, 대구 20도,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